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그 그림 안에 저와 아이, 친정아빠와 친정엄마가 같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몇 해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엄마가 줬던 사랑을 잊지 않고 소중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기를 다시 꺼내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속에서 꺼내 훌훌 털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남편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선 그게 좋아 결혼을 했더니 막상 속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할 때도 그렇게 부족한 집안에 장가 보낸다며 울며불며 하던 시모도 알고 보니 빚만 잔뜩 있는 허울 좋은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시부가 저희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여동생이 둘 있었어요. 시동생들은 얌전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시모와 남편은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죠. 주말마다 시모는 신혼집으로 와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시댁이 가까워서 크게 생각은 안 했는데 오시면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남편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직도 점심상을 안 차린 거니? 시간이 몇 시인데 밥이 아직도 안 돼 있어.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냉장고에 고기 좀 있던데 그거나 좀 구워와 봐라. 고기도 먹고 그래야 든든하지. 점심이라고 늘 가볍게 먹으면 되겠니? 저녁에는 애들 다 불러서 여기서 밥 먹자꾸나. 안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서 밥 한 끼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미리 장 좀 봐둬. 어머님, 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돼요. 밥은 저 빼고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몇 주 전에 잡힌 약속이라서요. 오늘 안 그래도 고기 구웠어요. 아가씨들한테 제가 어제 전화는 했는데 다들 오늘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던데 저녁은 괜찮대요? 요즘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나중에 한가할 때 보자고 하길래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여자가 밖에서 바빠봤자 지 오빠보다 바쁘겠니? 걔들은 무슨 밖에서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너도 그러지 말고 약속 다음으로 미루고 저녁 같이 먹어. 오랜만에 식구들 모여서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다른 것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야 하는 거야.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른 사람 말고 항상 가족이 먼저여야지. 약속은 무슨? 저도 그러고 싶은데 중요한 약속이라서 미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집에서 식사하셔도 되고 밖에서 외식하신다고 하면 일찍 끝나면 저도 갈게요. 아니면 아가씨들도 다 바쁘다고 하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서 같이 모이는 건 어떠세요? 다음 주는 내가 바빠. 나도 약속 있는 사람인데 네가 다음에 보자고 하면 그때 봐야 하는 거냐? 어른이 말하면 거기에 따라야지. 그리고 밥은 왜 이리 늦게 차리는 거니? 자꾸 남편 시키지 말고 네가 빠릿빠릿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굼떠가지고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어? 내내 열심히 일한 신랑 시킬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얼른 움직여서 밥 차려. 신혼 초반에는 살림을 알려준다면서 오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남편을 부려먹을까 싶어 감시하러 오는 듯 보였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반기가 되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평소에도 늦잠을 자서 지각을 자주 하던 남편은
회사 경영위기가 오자 바로 구조조정 순위가 된 거였죠. 그런데 그 후로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남편은 일을 다시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출산일 3개월도 안 남았어. 선생님 말로는 8개월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아이 낳을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 그래도 일은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이 낳고 나서 일 시작하면 나도 예민한데 당신도 적응하느라 예민해질 거고 지금 직장 구해서 다니는 건 어때?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아이 낳고 나서 당신 복직 빨리 한다고 했잖아. 회사에서도 빨리 복직하길 원하는 눈치라고 했고 그래서 말인데 아이 내가 한 1년 정도는 보는 건 어떨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일 구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아이 보면서 당신은 일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지금 경기 불황이라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당신 진짜 그럴 생각 있었어? 저번에 내가 복직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을 때는 반대했었잖아.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안 그래도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았는데 나야 당신이 아이 봐주면 좋지. 그럼 빨리 복직도 하고 아이도 당신이 보면 좀 안심도 되고. 솔직히 우리 형편에 매번 돌봐줄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누구 한 명이 전담해서 보는 게 낫긴 하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고민을 좀 했어. 근데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 어차피 그만둔 거 아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급하다고 막 직장 구해서 다니면 마음에 드는 곳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말이야. 차라리 아이랑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천천히 취업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전 회사에서는 아빠들 육아휴직도 못 썼잖아. 차라리 난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해.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은 본인이 아이를 보겠다고 자청했어요. 전 회사에서 빨리 복직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처음에는 고마웠죠. 그렇게 전 출산을 했고 아이를 낳고선 3개월간은 친정 엄마가 오셔서 제 몸조리와 함께 아이도 봐주셨어요. 남편은 친정 엄마가 계시니 전적으로 아이를 본 건 아니었죠. 어차피 제가 복직을 하면 남편이 오로지 혼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직을 할 때가 되니 뜬금없이 시모가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너 다음 달에 복직하니? 그럼 애는? 네 엄마가 와서 봐준다니? 아니 그 어린애를 엄마 품에서 떨어뜨려 놓고 일이 손에 잡히겠어? 아이고, 빚덩이 같은 애를 그런 식으로 내팽개치면 어쩌겠다는 거야? 기훈이한테 들어보니까 기훈이가 애 보기로 했다면서? 사실이니? 네, 남편이 직장 구하기 전까지는 아이 자기가 본다고 했어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나중에 직장 구하고 나면 아이랑 보내는 시간도 적어질 거고 지금 일 안 하는 시기에 같이 시간 많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은 천천히 구해도 상관없고요. 제가 오래 쉬면 복직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뭐? 그게 사실이라고? 너는 진짜 제정신이니? 어떻게 남자가 아이를 봐? 엄마가 아이를 봐야지. 너 지금 기훈이 일 안 한다고 하대하는 거야? 남자가 살림하면 자신감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니? 기훈이가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너 배려해서 그런 거잖니? 아이고,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본다 정말. 어머님, 요즘은 여자만 아이 보는 게 아니라 남자도 아이 많이 봐요. 육아휴직해서 아이 돌보는 아빠들도 많고요.
여자라고 해서 꼭 직장 그만두고 아이만 보는 게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애 안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취업하기도 어려워서 그 시간에 아이 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취업하면 그때부터 도우미 부르거나 할 거예요. 도우미는 무슨 도우미? 이런 건 네 친정엄마가 와서 다 해줘야 하는 거지. 친정엄마가 왜 있니? 네 엄마는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는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애들이 갈피를 못 잡으면 가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애 봐준다고를 해야지. 아유, 답답하기가 정말. 아무리 취업을 안 했다고 하지만 남자한테 그러는 거 시키는 거 아니다. 난 그 꼴 못 보니까 당장 네 엄마 불러. 시모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을 했다고 해서 축하한다는 소리 한번 못 듣고 오히려 애도 안 나오는데 병원에 갔다며 타박만 들었던 저는 더 화가 났죠. 남편에게는 아이를 볼 게 아니라면 당장 직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산후조리를 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친정엄마가 있으니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애도 안 봤었는데 시모까지 저렇게 말을 하니까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은 저에게 자신이 꼭 아이를 볼 거라며 시모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직을 하는 날 출근하던 와중에 친정엄마가 집으로 향하는 걸 보게 되었죠. 아직 출근 안 했어? 나는 너 출근한 줄 알고. 아이고, 천서방 너무 혼내지 말어. 아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떡하니 보라고 하면 볼 수 있겠니? 내가 며칠 도와주려고 오는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출근해. 밥은 먹었어? 아침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늦은 건 아니지? 엄마가 금방 뭐라도 챙겨줄 테니까 시간 좀 있으면 잠깐 기다려. 엄마, 천서방이 오라고 했어? 아니, 내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나 산후조리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나 대신 아이 보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엄마 그냥 집에 가. 어떻게 되든 아이 남편이 보라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미 남편이랑 얘기도 다 끝냈고 앞으로는 남편이 아이 봐야 돼. 아유, 괜찮아. 적응할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야. 나중에 천서방이 아이 잘 볼 텐데 뭐. 지금은 아이도 너무 어리고 혼자 보기는 좀 버겁지.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출근해. 엄마가 아침에 주스 갈아서 왔거든. 이거 먹고 갈래? 오늘 저녁은 너 좋아하는 전골에서 먹자. 오랜만에 출근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을 텐데 저녁은 엄마가 차려줄게. 저에게 말도 없이 친정엄마를 불렀던 남편은 처음에는 며칠 도움만 받으려고 했다며 해명했지만 결국엔 엄마랑 남편이 같이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편은 거의 아이를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남편은 취업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시모는 남편에게 아이를 보게 한다는 것 자체를 내내 못마땅히 하셨어요. 몸을 갈아가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건 친정 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자기 아들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결국 1년이 지나자 엄마 몸이 탈이 나셨어요. 하루는 열이 너무 나서 아이를 못 보시겠다며 연락이 왔고 전 남편에게 아이를 혼자서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했죠. 그런데 출근 후 오후가 되자 전화가 빗발치듯 오기 시작했어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 앞집, 아랫집, 관리사무소 할 것 없이 계속 전화가 왔죠. 받아보니까 애가 멈출 생각 없이 거의 1시간 내내 울고 있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울음이 멈춰서 다들 걱정돼 신고를 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먼저 해왔던 거였어요. 급하게 반차를 내고 집에 가보니
애는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애가 1시간을 내내 울었다는데 당신 지금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당신 밖에서 애 우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 오죽하면 동네방네 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찾아왔다고 하잖아. 밖에서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해도 당신 나가보지도 않았다며. 신고하려고 하다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래.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줘서. 아, 그렇다고 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우냐? 나 이제야 잠들었어. 아, 애가 너무 유난스럽게 울길래 그냥 눕혀뒀더니 계속 울잖아. 내가 그냥 울게 내버려 둔 거야. 아니, 애가 좀 울 수도 있는 거지. 여기 동네 사람들은 애도 안 키워봤대? 애가 울면 우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신고는 무슨? 집에 하도 벨르러 대가지고 짜증나서 그냥 안 열어줬어. 해명하기도 귀찮고. 제정신이야? 애가 그렇게 울면 안아서 달래던가 어디 아픈 데 있는지 확인을 하던가 정 안 되면 나한테 전화라도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리 애라도 1시간 내내 우는 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 애 밥은 먹였어?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저렇게 눕혀둔 거잖아. 저렇게 눕히면 엉덩이에 발진 생긴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아, 그럼 어쩌라고. 하도 애가 안 자고 칭얼거리는데 나도 사람이야. 그냥 내버려 두면 자겠지 하고 게임 좀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 있었고 나중에 알고선 바로 우유도 먹이고 했어. 그러니까 잠든 거고. 헤드셋 끼고 있어서 애가 그렇게까지 우는 거 몰랐던 거는 미안한데 집에서 애 보는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할 건 아니지 않아? 집에 가보니 애는 울다 지쳐 거실 땅바닥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기저귀는 언제부터 갈지 않은 건지 빵빵 터질 지경이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게임을 하면서 컵라면이고 과자고 잔뜩 먹어 쓰레기만 쌓여있는 꼴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편을 그 자리에서 쫓겨냈어요.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면서 문 앞에서 빌었지만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죠.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가 연락이 바로 왔어요. 어디 감히 남편을 밖으로 쫓겨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네가 남편한테 애 봐달라고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지. 와서 잔소리하는 게 어디 있니? 얼른 와서 사과하고 네 남편 데리고 가. 애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울며 불며 너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겠니?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애가 1시간을 울어서 아랫집에서 너무 걱정돼서 올라와 봤대요. 그런데 게임하느라고 밖에서 애가 우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오는지도 모르고 게임만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님? 제가 그랬으면요? 제가 남편이 한 것처럼 그랬으면 어머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엄마가 된 게 애는 내팽개치고 지 잘 나가겠다고 밖에서 일하고 있잖니? 너는 네 남편한테 뭐라고 할 게 안 돼. 애 귀한 줄은 모르고 밖에서 자기 잘 나가려고 일하는 건 괜찮은 거니? 모성애도 없고 남편이 집에서 가만히 애 봐주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요? 어머님 그럼 저 일 그만둘게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애 맡기는 거 불안해서 회사에도 말해 놓았거든요. 그냥 휴직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 들어보니까 제가 모성애를 좀 키워야 되겠네요. 저 일 그만두고 애 볼게요. 대신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 지금부터 못 드리겠네요.
남편한테 일하게 해서 받던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니? 그냥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지. 일단은 얘가 좀 예민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도 예민하고 서로 예민해지니까 그런 것 같구나. 잘 달래가지고 집으로 보낼 테니 부부끼리 서로 얘기 나누고 풀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화를 내던 시모는 용돈을 끊겠다는 소리가 나오자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크게 혼이 났다면서 집으로 왔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며 말을 했어요. 그 뒤로도 친정엄마가 다시 아이를 보러 왔을 때 먼저 나서서 아이를 보고 친정엄마는 집에서 푹 쉬게 해주었다는 소리를 듣고선 용서를 해주기로 했죠. 주변에 물어보니 그래도 아이 육아로 이런저런 다툼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일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잠잠했던 삶에 다시 파도가 치기 시작한 건 바로 시모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부터였어요. 아이 돌잔치로 정신없이 알아보고 있을 때쯤 시모는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돌잔치 이번에 할 때 우리 가족들 다 한복 입는 건 어떠니? 내가 전에 다른 지인 돌잔치 가보니까 가족들이 다 한복 입고서 왔더라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러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우리가 가족 사진이 없잖니. 안 그래도 한 번은 찍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돌잔치가 딱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 저번에 다 같이 가족 사진 찍자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돌잔치 스냅 찍으면서 같이 야외에서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돌잔치 행사하는 곳에서 야외에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추억도 되고. 그렇지? 그럼 나랑 애인이랑 같이 한복 알아봐야 하니까 니들 한복 알아보러 갈 때 같이 가자. 동생들은 나중에 시간 될 때 가서 맞추라고 하고 이번에는 나랑 그 사람만 가서 맞춰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따로 가족 사진 찍으려고 하면 다 시간 맞춰야 하고 힘들잖아. 차라리 다 같이 모일 때 찍는 게 낫겠어. 네? 남자친구분이요? 어머님, 설마 남자친구분이랑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으시겠다는 말이세요? 근데 어머님, 그거는 좀 저희 쪽 가족들도 오시고 사실 어머님 남자친구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이시잖아요. 아직 인사도 한 번 안 해봤고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찍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 번도 인사는 안 했었구나. 그러면 그때 인사하면 되지 뭐. 한복 보러 갈 때 인사하면 되겠네. 이제 곧 가족 될 거니까 너도 얼른 적응해야지. 겸사겸사 그 자리에서 다들 인사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도 항원 결혼이잖니. 그렇게 크게 막 시작할 생각은 없어. 남편에게 눈치를 주니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듯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어 전 이 사실을 다른 시애가 가족들한테 흘렸죠. 그랬더니 다들 시모를 뜯어말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시모의 남자친구는 돌잔치에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때부터인가 시모가 오기가 생겼는지 무슨 자리만 생겼다고 하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셨어요. 시모 생신날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저희만 갔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들은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아까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던데 어머님 통화하셨죠? 남편이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여기 예약하기 힘든 곳이라고
저번에 아가씨들이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 생신날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예약했거든요. 아이, 걔네는 오늘 안 와. 뭐에 그렇게 단단히 삐졌는지 오늘 안 온다고 하더라고. 에휴, 속좁기가 아주 지 아빠 쏙 닮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내내 삐지고 있어. 거기다가 이번에 자기들 독립한다고 나 몰래 짐 빼고 나간 거 있지? 내가 괘씸해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있어. 우리 장남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이는데 걔들은 무슨 생각이 조선시대야 아주 그냥. 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가씨들 어머님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래도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이는 건데 제가 한번 전화라도 다시 해볼게요.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죠. 안 그래도 아가씨들이랑 통화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됐어. 내버려둬. 걔들은 지 아빠 닮아가지고 속이 좁아서 안 돼. 여기 그렇게 오자고 하더니만 거 봐라. 엄마 남자친구한테 삐져가지고서는 그렇게 오고 싶다던 것도 못 오고. 다 지들 복 지들이 찬 거지 뭐. 하여튼 여기서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오늘은 즐기자. 이 사람이 오늘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니들도 오늘 맛있게 먹고. 뜬금없이 생일 자리에도 나오지 않는 시동생들이 너무 걱정되었는데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허구한 날 집에 시모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는 같이 방에서 자고 보관하고 있던 시부 옷까지 꺼내서 입는 꼴이 너무 불편해서 말을 한번 꺼낸 적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죽은 시부는 잊으라며 이제 아빠는 새로운 남자친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자신들 동의 없이 아빠가 있는 사진은 죄다 찾아서 버리고 심지어 시모 남자친구는 여자인 시동생들한테 자꾸 가까이 터치나 접촉을 하려고 해서 시동생들이 너무 불편해 급하게 집을 구하고 나왔다고 했어요. 전 이 사실을 알고선 너무 경악했죠.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 남편은 더 경악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당신이나 동생들이나 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야? 아저씨가 엄마랑 결혼하는 거지?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결혼하겠어? 황혼에 좀 행복하려고 하는 엄마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태클을 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당신이랑 동생들이 내 쓰레기가 있어서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정말? 당신이야 남자라고 쳐. 그런데 시동생들은 다 여자잖아. 그러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동생들한테 못 들었어? 자꾸 샤워하는데 문 열려고 하고 방에 벌컥 들어와서 침대에 눕고 뒤에서 갑자기 앉고 그러는 게 진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여동생들은 전혀 걱정도 안 되는 거야? 어머님이 저러시면 당신이라도 나서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엄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지금 엄마 행복하잖아. 그리고 엄마 남자친구 사귀면서 당신한테도 뭐라고 안 하고. 당신 지금 자꾸만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그러는 건데 최근 들어서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어? 없잖아. 다 그게 아저씨 덕분이라니까. 당신 그럼 더 잘 되게 밀어줘야지. 왜 자꾸 태클을 걸고 있어? 남편 말대로 시모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저희에게 간섭하는 게 아예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시모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푹 빠져서 집안 재산을 그냥 막 쏟아붓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시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빨리 엄마 좀 말려주라며 울며불며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작은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밖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가까운 데 계시면 저 잠깐 오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여기? 여기 나 차 사려고 왔어. 이번에 괜찮은 차 나왔다고 해가지고 계약하려고.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직접 관리하면 될걸. 내 돈을 다 우리 딸한테 맡겨놓으니까 쓸 수가 없잖니. 안 그래도 차 사려고 돈 필요하니 그 돈 보내달라고 하니까 걔가 미쳤다고 못 보내준다고 하잖아.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네 막내 신우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른 돈 좀 보내라고 해봐. 차요? 갑자기 무슨... 어머님, 운전하는 거 무섭다고 지금 있는 차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차를 계약하신다고... 지금 차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은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가보라고 할게요. 저도 오늘 일찍 집에 가려고 했어서 일단 저랑 만나서 얘기해요. 아니야. 네 시아버지가 꼭 사고 싶다는 차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주려고. 이번에 네 시아버지 생신이잖니.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왔어. 근데 이 딸내미가 도와주질 않네. 이번 기회에 점수 좀 따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니? 나중에 내가 딸한테 받아서 줄 테니까 네가 돈 좀 넣어줘. 수천만 원이나 하는 차를 덜컥 사겠다는 시모의 말을 듣고선 정말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들은 시모의 이런 행동에 질려 이미 연을 끊겠다 나선 상황이었고 시모는 자기가 맡긴 돈을 달라며 아우성이었죠. 결국 시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남자친구에게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은 어차피 결혼하실 거 상관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쯤 친정에도 큰일이 생겼는데 바로 엄마가 암에 걸리신 거였죠. 전 너무나 침통하고 비통했어요. 친정집도 엄마의 암으로 분위기가 암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모는 새 시아버지랑 친해져야 한다면서 주말마다 꼬박꼬박 불러냈어요. 어느 날은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면서 말을 하셨죠.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신 거 아시죠? 병원에서도 그리 길지 않다고 하셔서 이번 여름 휴가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휴가는 남편이랑 같이 다녀오시고 저는 친정에 갔다 올게요. 그런 게 어디 있니? 이번 휴가는 다 같이 돈독해지자고 가는 건데 너도 가야지. 어차피 너 친정에 가봤자 그 아픈 몸으로 네 엄마가 어디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구석에만 있을 텐데 너도 좀 바깥 공기도 마시고 그래야지. 내내 아픈 사람 옆에만 있으면 그 기운도 가지고 가는 거야. 너 안 가면 애는 어떻게 하라고? 저희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시한부 선고도 받으셨는데 제가 웃으면서 휴가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다음에 휴가 갈 때는 같이 가시고 이번에는 남편만 데리고 다녀오세요. 아이도 그냥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아니 그 어두침침한 집구석에 손주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냐? 그리고 우리 아들만 가면 무슨 재미야? 다 같이 가야지. 너 혼자 즐겁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말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내가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줄 테니까 이번 휴가 같이 가자. 그래야 네 시애비 될 사람이랑 친해지고 좋지. 안 그래도 할 말도 있고 말이야. 말도 안 통하는 시모에게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여름 휴가는 남편만 떠나게 되었죠. 얼마 뒤 엄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슬픔에 빠져있던 저에게 더욱 힘든 일들이 생겼어요. 바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슬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는 몸까지 아파 힘든 거였죠.
아이의 백혈병 치료로 전 엄마가 남겨주신 통장을 꺼내려고 했어요. 엄마의 통장과 제 통장 비밀번호가 일치했었는데, 그런데 통장 잔고가 0원이더라고요. 여보, 혹시 엄마 통장 당신이 썼어? 조회해보니까 통장 잔고가 0원이던데? 이체한 사람 이름 보니 시어머니 이름이어서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설마 당신 이 돈 어머님한테 보낸 건 아니지? 이거 우리 아이 백혈병 치료로 쓰려고 한 거야. 아, 그 돈? 그 돈 우리 엄마 황혼 결혼식 비용으로 다 썼는데? 장남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번에 여름 휴가 갔을 때 엄마가 황혼 결혼식 하고 싶다고 하셔서 다 보내드렸어. 괜찮지? 아이 백혈병은 어차피 보험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될 걸 무슨 치료비로 그 돈을 쓴다고 그래. 아니면 장인어른한테 아이 치료비 해달라고 하면 되지. 나중에 새아빠가 다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 당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아이 아픈 건 걱정도 안 돼? 아이 백혈병인데 어떻게 걱정 한 번을 안 하고 태어날 수가 있어? 이 와중에 당신 엄마 결혼식에 돈을 쓴다고? 지금 아빠로서 할 말이야? 아이 아픈 거 괜찮다고 했잖아. 병원에서도 치료 꾸준히 받아보자고 했고, 아프다고 다 침울하고 암울해져 있으면 되겠어? 일단 급한 건 엄마 결혼식 비용이라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눈치 보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눈치 보는 거 나도 지친다 정말. 전 남편의 말에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죠. 친정에서 해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모에게 못해줘 안달인 남편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전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빠? 천서방 퇴사시켜.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가 그래도 부부가 잘 지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이라고 했지만 내가 행복하려면 이제는 천서방이랑 헤어져야 되겠어. 아빠가 반대해도 나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는 천서방 나랑 남이야. 아빠가 그때 말했지? 그거 그냥 진행해. 나 이제 상관 안 할게. 정말 결심한 거냐? 안 그래도 너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굳게 결심한 거면 아빠도 진행하마. 그런데 이제 진행하면 물을 수 없다는 거 알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행여나 갈팡질팡 하는 거면 아빠도 그냥 이거 묻어버리고 지나갈 거야. 아니야, 아빠. 이제는 끝장을 내야 할 차례인 것 같아. 계속 봐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줄 아는 것 같아. 이젠 안 되겠어. 착한 시동생들 불쌍해서 한 번, 엄마 보고서 한 번, 우리 아이 보고서 한 번 이렇게 참으니까 밑도 끝도 없네. 이제 제대로 끝내자, 아빠. 사실 남편은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친정아빠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사위 체면을 생각해 처음부터 관리직에 넣어주셨는데,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아빠 회사에서 몰래 횡령을 하고 있었죠. 아빠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이를 생각해 이걸 그냥 덮으려고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자 아빠는 바로 남편을 횡령으로 고소를 했죠. 거기다가 엄마의 통장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횡령죄로 고발했고 남편은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횡령으로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어요. 7년의 결혼 생활로 재산 분할을 했지만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횡령으로 벌금과 민사로 배상까지 하다 보니 남편에게 남는 돈은 한 푼도 없었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자인 줄 알았던 시모 남자친구는 알고 봤더니 땡전 한 푼 없었던 제비였고 시모가 알부자인 줄 알고 붙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던 시모는 사랑 노름에 여기저기 빌려 쓰고 남자친구 말 믿고 투자까지 했는데 망해버리고 말았죠. 뒤늦게 시모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알거지가 된 남편은 집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장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인데 함부로 쓴 거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내 생각이 짧았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이 병원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낼게. 왜? 네 새아빠가 돈 안 준다디? 아, 들어보니까 어디서 먹튀했다고 하던데. 그 잘난 네 새아빠 다시 찾아서 돈 달라고 해.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네 엄마 돈 많잖아. 그래서 나 그렇게 무시하고 깔본 거 아니었어? 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던가 여기 와서 이러지 마. 우리 아이 아픈 거 당신한테 병원비 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여보, 왜 그래? 우리 아이잖아. 나도 아빠로서 병원비 보태야지. 아이는 어디 있어? 병원에 가니까 나 면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치료는 잘 받고 있는 거지? 아이 얼굴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염치도 없지.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애가 오죽하면 그 아픈 와중에도 아빠를 한 번 안 찾겠어?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서는 이제와 찾는다고? 주말도 쉬는 날도 내내 눈길 한 번 안 주던 아이를? 참 뻔뻔하다. 우리 인생에서 좀 꺼져줘. 당신만 없으면 우리 굉장히 행복하거든? 미안하면 제발 좀 우리 인생에서 꺼져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아빠의 회사에서 횡령을 하면서 돈을 몰래 빼다 썼고 그 돈은 시모와 시모 남자친구와 본인을 위해서만 썼더라고요. 주말이며 쉬는 날에도 아이와 한 번을 놀아주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뒤로는 신나게 돈을 썼다는 생각을 하니 더더욱 받아줄 수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는 완전하게 끝을 냈어요. 남편은 아픈 아이를 두고 그래도 찔렸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달 치료비와 양육비는 꼬박 보내더라고요. 열심히 아이는 치료를 받아 백혈병이 이제는 다 나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 싶어서 슬쩍 물어봤는데 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아이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더 열심히 채워주려고요. 엄마가 떠난 지 이제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너무 그립답니다. 엄마가 아이 어릴 때부터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아이도 지금 건강하고 저희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자식 때문에 피눈물까지 쏟아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게 됐을 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묵묵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알아야 했던 저는 집으로 직접 불렀어요. 전화통화로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뒤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때 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던 상태라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그만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 사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불안했던 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더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건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 없이 일을 그만뒀겠어요? 당연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죠. 사업 구상은 진작에 끝났고 앞으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대박 자리라니까요. 살짝 모자라는 돈은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 사람 이미 사직서 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 내가 봤을 땐 너희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은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고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10년을 일해왔으면 그만큼 다른 일도 끈기 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여유가 많이 없는데 엄마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그 재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 다시 갚을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른 척 갈 건 아니죠? 어머머머, 이가 진짜? 갚는다는 얘긴 왜 해? 엄마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는 돈인데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지. 내 자식이 나중에 사업한다고 손 내밀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통장 건네줬을 거야. 어머님도 당신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묵혀둬봤자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봐둔 상가가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카페 하나 차릴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지금 다니던 회사 그냥 계속 다니고 싶었어? 아니면 며느리 말처럼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회사에 오래 다녀봤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월급쟁이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저도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사직서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충분히 다른 일 알아볼 수 있고 저도 사장 소리 듣고 싶어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지켜봐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는 네가 갑자기 내린 결정이 많이 불안하다. 제가 선뜻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좋게 설명을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는지 조급한 말투로 명확한 답을 주길 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알아보게 된 상가에 카페를 차릴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둘 다 열심히 하겠다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카페가 잘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며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던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카페엔 파리만 날리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예상했던 대로 카페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문제로 아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아, 제 말이 맞다니까요. 상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라 너무 몰라서 폐업 처리가 된 거지. 다음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식이 너무 없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았지만 다음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위치 선정해서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요. 카페를 차리기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봐뒀거든요.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폐업을 하게 된 건 자리 탓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가 뭐야? 친절인데 너희들 행동은 어땠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죽치고 앉아 있는다며 손님을 내쫓질 않나? 손님이 원하는 커피를 시키려 해도 비싼 음료를 주문하게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사 먹겠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상가 위치나 따지고 있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너희들은 아직 사업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꼭 커피 한 잔 시키고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마다 아메리카노만 시키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추천을 해준 것 뿐이라고요. 엄마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그런 걸로 뭐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 태도가 문제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대화하면 좀 좋아. 장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삭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에도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부자게? 나는 지원해줄 생각 없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본부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너희 스스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보고 다시 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요? 이미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 밑에선 절대 못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실패 끝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거라고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한 번 더 기회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간절했고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만들 돌아가라. 원하는 내 대답은 여기까지다. 아들 내외는 제가 다시 한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당연시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거품을 물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며 도와달라고 강요를 하길래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은 곧 태어날 손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방문을 두드리던 아들은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저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실패하는 족족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며느리는 중간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몸조리에 신경을 써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집안들은 아들 손자 낳아주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데 어머님은 저 몸조리 해주시는 거 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이가 지금 힘들게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건데요. 저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도 태어나서 책임감도 많아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 차리겠다고 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장을 차리겠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직 멀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봐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도 둘이 입에 풀 칠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힘들고 고생해봐야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많다면서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펑펑 쓰면 그 돈이 바닥은 안 나니?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재산이 많다고 생각 없이 썼다간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건 순식간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언젠간 바닥을 보인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위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떠나기 전에 사업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했었고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엔 믿고 도와줬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제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 또한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도 힘든 시간들 참아내가며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해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같아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이라는 게 배워도 끝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태도를 고쳐먹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오랜 시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했어요. 뭐라고? 아니, 상가 하나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 하나를 네가 올리겠다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모르니?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일반 카페로 운영해선 돈 못 번다니까요. 그만큼 저희도 투자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2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지에 카페 건물 올리면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예요. 투자할 돈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2번의 실패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공원처럼 꾸며놓던가 아니면 카페 건물을 올릴 때 여성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실내를 이쁘게 꾸며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카페 운영 방식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 버는 돈보다 빚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이제 이 집도 그만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이제 처분하세요. 제가 알아본 카페 부지가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 매입해서 카페 올리고 이것저것 장비까지 구매해서 직원들 뽑으면 수십억은 들 테니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집도 처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줄 거죠? 제 생각과 아들 내외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상가 임대 하나 받아서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들 내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조사해온 카페들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하루에 몰리는 손님 또한 상당하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엄마인 저로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하고 아들 내외의 설득 끝에 결국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꿈을 펼치도록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재산과 집을 팔아 500평 규모의 카페를 차려주게 되었고 온 가족의 인생이 걸려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들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카페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 오픈 결과 처음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졌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고 직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제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대신 집에서 육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카페는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애 보는 건 카페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애 들쳐매고 카페로 서둘러 와주세요. 아니, 카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애를 어떻게 돌보니?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너희들 카페 운영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서 밀린 집안일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뽑아야지. 지금 당장 뽑을 순 없잖아요. 며칠 내로 직원 몇 명 더 충원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카페로 나와주세요. 애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바깥바람 쐬는 게 좋죠. 아들 내외는 카페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애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사돈댁은 워낙 멀리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급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애를 들쳐맨 뒤 택시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많던지 500평이나 되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님들 틈 사이를 비집고 카운터로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행주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곤 지저분해진 테이블 좀 닦으라고 시켰는데 오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애를 들쳐맨 뒤 땀 흘리며 더러워진 테이블을 닦았고 허리가 아파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목이 타서 며느리한테 음료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테이블 다 닦았어요?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물은 가져왔어야죠. 많이 바쁜 거 알면서 하필 지금 음료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아, 바쁘니까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물이나 좀 드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 같은 거 손님들 발에 묻잖아요. 테이블만 닦으라고 했다고 하나만 한 거예요? 딱 봐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으면 알아서 좀 치우셔야죠. 재수없게 어딜 기어 들어와서 음료를 달라고 그래? 애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가서 애 좀 달래요. 당신이 우리 엄마 불렀어? 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방해만 된다고 했잖아. 한창 바쁜 시간대 초치지 말고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안 보여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집까지 팔아서 500평 카페 차려줬더니 음료 하나 먹겠다는 말이 그렇게 재수없게 들렸어? 내가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집안일에 애까지 보는데도 네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장사집 와서 초친다고? 재수없다고? 너희들이 요즘 카페가 잘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늘 장사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해라.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바쁘게 주문받는 거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 음료 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 엄마가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요? 장사 초치는 행동 한 거 맞잖아요. 아, 카페 하나 차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냈네. 음료 하나 주문 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니?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카페 차리게 해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들쳐매고 땀 흘리면서 100개 가까이 되는 테이블 전부 다 닦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 너희들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페 아직 너희들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몰라?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카페 저희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걸리적거리니까 그만 방해하고 할 일 끝났으면 밖에서 애나 봐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할 테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놓친 애들 보면 꼭 저렇게 눈치가 없어. 당신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살면서 정말 답답했겠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카페 아직 우리 명의가 아니야. 엄마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히면 그때 넘겨주기로 했었어. 뭐라고? 아니, 나한테는 명의 이전 다 받았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이 카페가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명의로 되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명의 이전은 나중에 될 거라는 말을 했다가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생길까봐 일단 카페부터 차려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명의 이전은 나중에 받고 카페 건물만 올리게 된 거야. 나도 바쁘니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황 수습부터 해야 되겠는데? 개념 없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뒤늦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을 뒤집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태가 커지게 되자 며느리는 불안했는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저는 아들네를 카페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쳐지게 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들네는 당황해선 저와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카페가 좀 잘 된다고 저를 무시했던 그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의 명의가 이전되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내쳐버릴 것 같아 카페는 제 소유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내외는 카페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점점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 내외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일절 도와주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카페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는 분명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보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분노만 한가득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더는 믿고 싶지도 않고 남은 인생 그냥 저 혼자 속 편하게 누리면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노년분들도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 기회를 누군가는 놓치고 누군가는 잡아서 한순간의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 또한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과
저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네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제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출장을 자주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5살 된 아이를 돌보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연락이 온 친구라 반가운 목소리로 받게 되었는데 제 귀에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저는 잘못 봤을 거라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럴 리 없다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 남편을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처음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너무 놀랐다니까? 네 남편이니까 사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냐. 어때? 네 남편 맞지? 빨리 대답해봐. 맞으면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버리게. 그냥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우리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바쁘게 업무 중이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정도로 일편단심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이고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야. 확실하게 맞는 거지? 그냥 부인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내가 오늘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나 해봐.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선 서로의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사진들은 남편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친구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계속해서 전송되는 남편과 의문의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학대에서 남편 옆에 붙어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남편과 그동안 손발 맞춰 함께 일을 해왔던 변호사 동료 여자였습니다. 저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가끔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위에 있어서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너무 크게 배신을 받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고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세차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함께 호텔의 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는 동료 변호사를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호사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때 타이밍도 참 웃긴 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선 받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무시했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시모가 집에까지 찾아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셔서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너 울었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갛게 충혈된 거야? 전화를 했으면 바로 받을 것이지. 뭘 하고 있었길래 내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러고 있을래? 너 혹시 지금까지 자다가 깬 거야? 내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사는 게 아주 편하지? 지금 바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짐부터 싸라. 아마 며칠은 있어야 할 거다. 상황 설명은 가면서 해줄 테니까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모는 저를 다그치며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재촉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시모의 다그침에 제 몸은 자동으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짐을 챙긴 다음 시모와 아이를 태우고 힘겹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 정신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해야 될 일을 피할 수는 없으니 불만 가지지 말고 손님 오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자. 끝나면 내가 일당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지인분들 오신다고 노동해 달라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시키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할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장 뷔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얘 봐라.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니? 내가 하자고 하면 너는 군말 없이 조용히 따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깟 뷔페 음식으로 대접할 거면 애초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밟으라고. 시모는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아이는 시모의 언성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고 있었네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라 운전 중에 괜히 심기 불편하게 만들면 사고라도 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시대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호텔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모 옆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너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래도.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시애미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냐고. 이래선 손님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음식 가짓수라도 맞추게. 뷔페라도 시켜야지.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시는 손님들 기분만 상하겠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온 내가 정신 나갔지. 너 때문에 내 일정 전부 망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뷔페 했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오늘 음식 준비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사람 시켜서 하세요. 저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가 무슨 평생 무료 봉사하러 들어오는 노동자인 줄 아세요?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평소에는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애가 오늘따라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시던지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진 적 있었나요? 오늘만큼은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찾아오시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한쪽 손에는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저항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알면서 저를 강하게 밀어버리셨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한 저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으시길래 핸드폰을 꺼내 들어 남편과 동료 변호사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뺏기지 않으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그날 제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길래 이혼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절대 이혼 못한다. 우리 집안에 흠집 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장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전부 다 지워라.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데 제가 왜 지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둘 다 변호사 생활을 말아먹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너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기어이 봐야 속이 후련하겠니?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자식은 생각 안 할 거야? 걔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내 아들이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시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제 입으로 밝혀버리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한 번만 더 건들면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었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돌고 있길래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려주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당신 어머니 집에 다녀갔었다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걱정돼서 전화했지.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나도 이제 막 일이 끝나서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전화한 용건이 뭐야? 당신 원래 일 마치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갔으면 어느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버렸거든. 그래,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당신과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언제부터였어? 나는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한테 사람을 붙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네. 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운 주제에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당신 변호사 인생도 이제 끝났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활동하는 전부를 뒤에서 보고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되잖아.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내 변호사 인생에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라고. 지금 서둘러 올라갈 테니까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뒷조사를 할 줄 몰랐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았는지 쩔쩔매고 있었어요. 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변호사 인생에 엄청난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남편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전부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네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게 더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부산에서 집에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다시 짐을 챙겨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셨지만 깊이 있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다툰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죠. 부모님에게까지 당장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급했는지 부산에서 집에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했고 제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지 않길래 저는 그제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지만 깊게 잠이 들지는 못했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도 많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고 이번에는 모르는 전화번호였네요. 여보세요? 그래도 제 전화는 받으셨네요. 굳이 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쪽이 제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몰라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두려워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저는 그쪽한테 상당히 괜찮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장소는 문자로 찍어드렸으니 그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저랑 단둘이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 대 여자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과 동료 변호사인 상간녀는 제가 두렵지도 않은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상간녀를 만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상간녀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오셨네요. 서로 오랜 시간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저는 서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천생연분 나셨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만 제출해도 둘의 변호사 생활에는 충분히 지장이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신 거고 증거물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둘인데 저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거 아실 테니 최대한 서로 좋게 해결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지고 계신 증거물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여기 1억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증거물 비용이니까 서변이랑 이혼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는 알아서 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물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이 저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벌써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요. 어머, 1억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빈털터리로 내쫓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쪽 자식한테도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 건전한 변호사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뒷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을 테니 그럼 그것까지 보상해서 1억 5천으로 맞춰드릴게요. 지금 계좌 알려주시면 5천은 바로 이체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탄 사이라 그쪽이 눈치껏
빠져주셔야 한다고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애초부터 그쪽이랑 그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았다고요. 급이 맞는 사람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꼴랑 5년 결혼 생활 한 거 가지고 하늘 품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한 줄 알아요? 변호사로 버는 돈은 너무 한정적이라 좀 더 큰 돈벌이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괜찮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 같이 계획을 하게 된 거라고요. 아무래도 사변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은 거고요. 상간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저는 그걸 밝혀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없는 증거물들을 그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는다는 건 그쪽이 지금까지 몰래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 저보고 입을 닫아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신들을 봐줘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조만간 경찰서를 찾아갈 거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그쪽한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한테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돈들도 없을 거라고. 오늘만 날도 아니잖아. 어차피 입만 뻥끗하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오늘 이 돈 받고 나중에 추가적인 보상 더 해주면 되잖아. 누구 앞에서 지금 반말이야? 나는 그쪽처럼 간이 큰 사람이 못 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내일 경찰서로 갈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2억 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얹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사변이 오늘 그쪽이랑 꼭 해결 보라고 했었다고요. 이참에 그쪽도 돈 좀 만지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변호사 돼서 푼돈 만지며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투자금이랑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맡긴 수백만 달러를 착복해서 탈세 좀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탕만 하고 빠지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직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쉽게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역이용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낸 것뿐인데 오히려 저희가 잘한 일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가 멍청해서 당한 것뿐인데 자기 탓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증거물만 지워주면 앞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 연금처럼 꽂아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던 거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 눈까지 맞아버린 거였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저는 분노가 치밀었고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었고
증거물은 이혼을 하고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아서 전부 다 술술 불었고, 저는 이 상간녀에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재생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드렸네요. 제 눈치를 보며 들어온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우선적으로 제가 받았던 배신에 대한 응징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풀어버렸고, 다음날 바로 이혼하자며 앞으로 있을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나 철저하게 잘해주라고 확답을 받기 위해 조건을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 이미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을 믿고 큰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일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고. 내가 가진 증거물을 받고 싶다면 원하는 조건을 전부 다 들어준 다음 건네줄 거야.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식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아이 볼 생각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조건 들어준다면 증거물은 그대로 넘겨줄 거고, 당신은 그 여자랑 앞으로 뭔 짓을 하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2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까봐 쫄았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음날 신속하게 이혼을 했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법적인 소송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었네요. 남편에게 모든 걸 받아낸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하루빨리 증거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았던 사진 몇 장을 남편에게 전송을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남편은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을 받아보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달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로는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가 또 다른 일을 꾸밀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충격적이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당신도 그냥 증거물만 주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증거물 주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님, 봐봐요. 저 여자가 엄청 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네가 여긴 뭐하러 온 거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자식 창피라도 주려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저 말고도 대신해줄 분이 저렇게나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잡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사분들은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서로 연행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몬은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리셨네요. 제가 형사분들께 제출했던 증거물들이 상당한 효력이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를 이용한 서류까지 확보가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혐의로 인해 기소되면서 둘 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네요. 같은 목적으로 만나 힘들게 읽었던 가정까지 파탄낸 상간녀와 저와 아이를 등진 남편이 받게 된 중징계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았는지 힘들 것 같았던 마음은 한결 편해졌네요. 이 문제로 혼자 살고 계시던 시몬은 형사들한테 연행이 됐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